저와 남편은 아주 특별할 것 없는 중매 자리에서 서로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혼기가 꽉 찬 나이가 되었는데도 결혼에 별 관심이 없고 연애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던 제가 걱정되었던 부모님께서 억지로 마련하신 자리이나 다름없었지요. 제가 워낙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께서 골라주신 남자이니까 괜찮은 사람이겠지 싶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만났어요. 부모님께서는 성품도 성품이지만 집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서로 집안만 보고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도 사업을 오랜 시간 탄탄하게 해온 터라 꽤 부유했고 남편의 집안 또한 알아주는 대표 성품이 있을 정도로 꽤 크게 사업을 하는 집안이라 부유했거든요. 서로의 집안이 힘들 때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신 건지 뭔지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은 신부 수업을 받으며 하루를 보내던 백수인 저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워낙 집안에서 구김살 없이 자라기도 했고 특별히 할 줄 아는 특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평생 용돈을 주시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죠. 괜찮은 집안에 시집을 가서 남편 뒷바라지나 잘하고 살면 그거만큼 편한 인생도 없다고 생각을 하셨기에 일찌감치 요리학원을 보내주시며 신부 수업을 시키셨어요. 하지만 정작 시댁에서는 제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직업이 없다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시는 눈치였죠. 특히 시어머니 될 사람이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별 생각 없으셨던 것 같지만요. 제가 외동딸이었고 가업을 물려받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남편은 위로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이 워낙 욕심도 많고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남편이 가업을 물려받을 조건이 딱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해서 시아버지의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기업에 취직을 했죠. 남편이 그냥 사원이었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편은 아니었지만 시댁에서도 저희 친정에서도 꾸준히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 아주 크게 남편네 집안이 휘청거릴 만한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사치가 무척이나 심했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사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카드를 엄청나게 긁고 다니면서 돈을 펑펑 쓴 거죠. 물론 시어머니가 써봐야 그만큼도 못 막을 만큼 집안에 현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이 사고를 쳤어요. 아주버님은 시아버지의 사업에 발을 대기 시작했는데 워낙 가부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동생들에게 항상 잔소리만 하던 권위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어차피 장남인 자기 말고는 누가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겠냐고 하면서 수비의 회사에 입사를 해서 경영에 대해 조금씩 배우며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둘 배우다 보니까 사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쉬워 보였는지 아니면 자신감이 억수로 붙었었나 보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어깨가 하늘처럼 치솟아서는 본인도 혼자만의 힘으로 대단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주버님께서 시아버지와는 한마디 상의도 나누지 않은 채로 베트남 쪽에 무슨 의료기기 매장을 내겠다고 뒤에서 설치고 다녔던 거예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지, 그들이 벌어먹고 사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같은 기본적인 사전 조사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고 말이죠. 의료기기라는 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노동자들이 어느 세월에 월급을 모아서 그 비싼 의료기기를 구매하겠습니까? 하지만 본인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굴었던 아주버님은 독단적으로 회사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기 시작했고 결과는 뭐 안 봐도 비디오지요. 시아버지의 사업 평판에 누를 끼칠 만큼 아주 크게 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아주버님이 사업머리가 확실한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일일이 따지고 들자면 우리 남편이 오히려 더
사업에 적합하다고 느낄 만큼 아주버님은 그저 자리만 차지했지 사업에 대한 기본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업을 물려받기로 내정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죠. 물론 아주버님 또한 본인의 그런 처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베트남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베트남 사업 자체를 쫄딱 망친 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수억대로 지게 된 거죠. 그 의료기기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런데 이 빚을 갚자니 회사 돈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벌려놓은 일이니 개인 돈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애매했던 거죠. 이리저리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이 변호사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받은 결과 아주버님이 회사 이름을 걸고 내건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 돈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회사 돈으로 함부로 경비 처리를 했다가는 횡령이나 배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섣불리 처리를 하지 못한 거죠.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시아버지의 사업에 말도 못할 구멍이 뻥 하고 생기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이 모든 일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더욱 발로 뛰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스트레스를 하도 받는 바람에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정신을 차리지 못한 아주버님께서 회사에다가 이제 차기 회장은 자기가 될 것이라면서 대놓고 공표까지 해버린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자 회사 내부가 아주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고 시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주버님께 대놓고 난리를 쳤어요. 내가 평생을 일거든 회사에 누를 끼친 것도 모자라. 내가 잠시 병상에 누워있던 사이에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내가 너에게 물려주겠다고 확신을 준 적도 없는데 어디 감히 네가 내 자리를 넘봐?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시아버지는 결국 아주버님에게 지방 발령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으셨고 아주버님은 한순간에 모든 자리를 잃고 지방으로 떠나는 처지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회사 내부에 피바람이 불게 되었는데 아주버님에게 들러붙어 있었던 라인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다지만은 이렇게 내부 사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아주버님의 라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시아버지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아주버님이 회사를 물려받을 건 자명한 사실 아니냐 이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둘째인 우리 남편은 이미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아주버님은 착실하게 경영 인계를 받기 위해서 회사 내부에 아주 중심적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주버님이 회사를 차지할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늙어 빠진 호랑이에게 붙어 있으니 일찌감치 젊은 사장한테 붙어서 더 먼 미래를 보는 것이 좋겠다고 느꼈던 것이 아닐까 싶네요. 회사 내부에서 파벌이 나뉘기 시작하고 서로 물어뜯으면서 경쟁을 하기 시작하니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시아버지는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이리저리 주변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아버지가 인생을 제대로 베풀면서 살았던 것인지 도움을 주겠다면서 일부러 시아버지에게 수주를 주거나 시아버지의 편에 서서 일거리를 나눠주는 회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회사의 영업 실적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큰 계약건을 따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구멍이 났던 회사의 공금이 채워지게 된 거예요. 주변에 도움이 없었더라면 힘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 본인이 일궈낸 복 아니겠습니까? 시아버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시아버지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결과물이 된 것이지요. 결국 아주버님은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고 아주 작은 하청업체나 다름없는 공장으로 쫓겨나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히 남편의 하나뿐인 형이기도 하고 가족이니까 아주버님이 그 시골에서 잘 지내실 수 있으려나 걱정을 했었지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하나뿐인 형이 지방으로 자천을 당하게 되었는데 아주버님 집에도 한번 가보고 필요한 생필품을 좀 챙겨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찾아보니까 그 동네에는 커다란 마트도 없다고 하는데 배송도 엄청 오래 걸리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남편이 무척이나 시큰둥하게 "경우는 알아서 잘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자기나 더 신경 쓰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시아버지 회사에 한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속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시어머니에게도 비슷한 말을 전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저한테 남편이랑 비슷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드니? 남자가 시골에서 혼자 사는 게 뭐가 어렵다고 말이야. 알아서 잘 챙겨 먹고도 남을 놈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아무리 봐도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자천을 당했다는 사실이 못내 기뻐 보였어요. 아주버님이 큰 실수를 했으니까 남편에게도 자연스럽게 시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나 다름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병상에서 일어난 이후에 아주버님께 배신감을 엄청 느끼고 있었던 시기였잖아요. 남편이 이때다 싶은 건지 시아버지 옆에서 알랑방귀를 뀌더라고요. 남편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시어머니는 별로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본인 배로 낳은 첫째 아들에게 왜 저리 냉정한가 싶었죠. 그런데 저도 그 사실을 결혼하고 1년이나 지난 이후에 알게 됐지 뭡니까? 알고 보니 우리 시어머니가 본처가 아니라 둘째 처였더라고요. 본처는 아주버님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등지게 되었대요. 시아버지는 회사 일을 하면서 본인이 아들도 돌보고 할 처지가 되지 못해 부랴부랴 선을 봐서 재혼을 했고 그게 바로 지금의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아, 내가 말을 안 했었던가? 나랑 형이랑 배다른 남매야. 형은 첫째 어머니 아들이고 나는 지금 우리 엄마 아들이고. 근데 형한테만 자리를 떡하니 주겠다고 하고 아버지가 형만 챙기니까 우리 엄마가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거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나에게 기회를 줄 거라고는 평생 생각도 못 했었는데. 아주버님은 본처의 자식이고 자기는 둘째 어머니의 자식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주버님의 사업이 망해서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속삭이는 남편이 좀 달리 보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그동안 시어머니가 은근히 아주버님과 의견을 부딪히고 시비를 걸었던 행동에 대해서도 이제야 이해가 되었죠. 당연히 시어머니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있는 본처의 자식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고 아주버님 또한 시어머니의 시비를 견디다 힘들어서 맞불을 놓았던 거지요.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의 사이는 무척이나 안 좋았었는데 저는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그저 아주버님 성격이 너무 권위적이라서 부딪히나 보다 싶었어요. 게다가 우리 시어머니도 자기 고집이 세고 사치 부리는 것을 좋아하는 철없는 여자다 보니까 서로 성향이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남편의 음침한 구석을 알게 되었고 실상은 아주버님과 잘 지내는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칼을 겨눈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호시탐탐 크게 한번 아주버님이 실패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달까요? 아무튼 남편에게도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을 한 건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때 뒷바라지를 잘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강요를 했어요. 너희 집안에서도 말이야, 우리 아들이 잘 되면 더불어 좋아지는 거 아니겠니? 저가가 든든하니 내가 걱정은 없다만 아무튼 우리 며느리가 뒤에서 잘 받쳐줘야 우리 아들이 사장님 자리도 떡하니 안고 하는 거 아니겠어? 시어머니가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 말의 속뜻은 바로 우리 집안에서 남편을 팍팍 밀어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아무래도 저희 집안도 사업을 하는 집안이다 보니까 남편을 도와서 협력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존재하긴 했었거든요. 저 또한 시어머니의 의견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이 잘 되는 게 저에게도 당연히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평생을 남의 밑에서 회사원으로 살면서 버는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는 거죠. 저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희 집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시댁에 대한 사정과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 전부 말을 해드렸어요. 처음에 저희 부모님은 그런 속사정을 몰랐기에 조금 놀라신 듯 했지만 딸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죠. 아이, 그래도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는 것보다야 한 자리 차지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저희 부부 미래에도 좋겠죠. 시댁의 사업도 탄탄하고 우리 집도 망할 일은 없으니까 서로 도와주면 윈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내가 한번 우리 사위가 한 자리 차지해서 이름 한번 날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지. 사돈댁이 아주 큰 사업권을 따냈다고 하더라. 우리도 같이 그 옆에서 무의심양면으로 도와드릴 테니 단단히 준비해 보시라고 전해드려라. 우리 부모님께서도 딸의 행복을 위해서 두 팔을 걷어 도와주시겠다고 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 되었죠. 시어머니와 남편도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입이 귀에 걸려서 둘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아하는데 저도 덩달아 기분은 좀 좋아졌어요.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다니고 있던 회사를 계속 출근하면서 틈틈이 사업 구상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이 쫄딱 망하면서 자천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은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아이디어를 짜냈지요. 아, 여보, 벌써 새벽 1시가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자도 5시간밖에 못 자고 출근해야 해. 이제 그만하고 어서 자는 게 좋겠어. 아, 잠깐만. 지금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각났거든.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어? 남편은 신이 나서 이것저것 노트에 끼적이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우리 남편이 내건 사업 아이템들은 아주버님의 의료기기 사업만큼이나 너무 터무니없는 것들이었어요. 전 세계에 전산망을 구축해서 휴대폰 기지를 뚫는 무슨 위성 서비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시아버지의 사업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지요. 그런 걸 개발하려면 자체 연구실도 있어야 하고 내노라 하는 과학자들도 필요할 텐데 무슨 예산이 있어서 그런 걸 전부 구축하겠습니까?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른 첨단 과학을 연구하는 회사에서 더 좋은 서비스망을 개발하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남편에게 그만 자라고 말을 했죠. 아, 왜 자꾸 좋은 아이디어를 적어가고 있는데 자라고 보채는 거야? 그렇게 졸리면 먼저 자면 되잖아. 잠은 내일 자도 돼. 걱정하지 말고 자. 내일 저녁에 우리 친정에 가서 부모님하고 식사하기로 했던 거 까먹은 거 아니야? 내일 퇴근하고 나면 친정으로 바로 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저에게 먼저 자라고 말을 했고 저는 그 길로 침실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하고 저는 일찌감치 친정에 가서 부모님과 밀린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식사 준비를 하면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식사 준비가 거의 끝날 무렵에 남편이 친정에 도착을 했고 저는 10분 뒤에 밥을 먹을 거라 말을 했는데 그 타이밍에 아버지의 사업과 밀접한 분이 전화를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긴 통화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먼저들 밥을 먹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서재에 들어가서 전화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분이라 그런지 가족들 앞에서도 절대 일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아버지께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친정엄마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엄마가 슬쩍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게 말이야, 네 아버지가 이번에 동남아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시기로 마음을 먹었지 뭐니?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지금 투자 설명회도 비밀리에 진행을 했는데 각 기업이니 개인 투자자니 뭐니 할 거 없이 전부 돈줄 되겠다고 난리가 났다. 제2의 인생을 펼칠 기회라고 하면서 어찌나 신이 났는지. 매번 이렇게 밥 시간에 제대로 밥을 먹은 적이 없어. 응? 무슨 사업 아이템이길래 돈줄이 끊기지가 않을 정도로 난리가 났어? 동남아에서 뭘 할 게 있다고. 우리 아주버님도 쫄딱 망했잖아.
터무니없게 고급화된 물건들을 들여왔으니까 그렇지. 동남아의 시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부터 벌렸다면서. 아유, 아무튼 사업 아이템은 나도 들은 게 없어서 잘 모르겠다만 동남아 쪽 시장이 엄청 크게 발달되어 있다고 하더라. 투자를 엄청나게 받아서 지금 뭐 대기업 부럽지 않은 사업 비용을 모았다니까. 엄마도 이제 주름 쫙쫙 펴고 살란다. 그렇게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마치 가족들이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은 사람처럼 말이죠. 결국에는 친정엄마가 불만을 터뜨렸고 제가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겠다며 자리에 일어서렸는데 남편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당신이 번거롭게 움직이지 말고 내가 갈게. 장모님이랑 둘이 밥 먹고 있어. 내가 장인어른 모셔올 테니까. 그러면서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서재 쪽으로 가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사위가 자상해도 너무 자상하다고 저한테 시집 잘 갔다고 눈을 찡긋 하시더라고요. 저도 괜히 남편의 배려심에 우쭐해져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참 만에서야 남편이랑 아빠가 나와서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친정에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에 대해 덕담도 나누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지요. 하지만 그런 행복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상상조차 하기 싫은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고 투자까지 전부 받으신 상태였잖아요. 정말 탄탄하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출장도 몇 번이나 다녀오시고 시장 조사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렇게 11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아빠가 공개적으로 투자자들을 불러다 놓고 사업 계획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터졌지요. 이거 거기 컴퍼니에서 몇 주 전에 발표한 신생 사업 계획서랑 아주 똑같은데. 김 사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가닥을 잡아놓고 최근 몇 개월 동안 발로 뛰면서 모은 자료를 토대로 계획한 제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글쎄 아빠가 발표를 하기 몇 주 전에 웬 신생기업에서 아빠의 사업 아이템과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동남아 사업에 진출을 한다는 기사를 냈다는 겁니다. 신생회사라서 이상함을 느낀 사람들도 몇 있었지만 기업 대표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자회사를 두고 일을 하는 건 꽤 있는 사례라 그런 줄 알았답니다. 아빠는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아빠의 아이템과 똑같은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걸 몰랐던 것이었고요. 졸지에 아빠는 설레발만 엄청나게 치면서 남의 아이디어를 훔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투자를 했던 사람들과 기업들은 전부 아빠를 몰아붙이면서 사기꾼이 따로 없다며 손가락질을 했고 사업 계획서를 발표하는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거 원 사기꾼 아니야. 어쩐지 동남아 사업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기웃기웃한다는 게 이상하다 했어. 다 늙어서 무슨 감이 있나 하고 흥미있게 지켜봤더니 결국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뺏으면서 장사하려던 속셈이었구만. 그러면 우리 투자를 했던 돈은 어디다가 쓴 거야? 출장 비용이니 뭐니 하면서 사치 부리는 데 쓴 거 아니야? 내 돈 내놔 내 돈.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내 돈 돌려주는 게 먼저지. 내가 이 사람 믿고 얼마를 투자했는 줄 알아? 나보다 많이 투자한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래. 당장이라도 투자한 돈을 뱉어내라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아빠에게 달려들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회사까지 쳐들어와서는 난리를 쳤어요. 돈을 내놓으라 뻗팅기는 사람들만 허다했으니 아빠의 머리가 터져나가기 일보 직전까지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건 지켜만 보던 제 눈에도 보였죠. 이미 사업은 벌릴 만큼 벌린 상태였고 가계약을 한 업체들도 많았어요. 아빠가 받은 투자 비용의 반 이상은 사용된 상태였죠. 아빠 회사에서 공금 처리를 한다고 해도 금액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 사실까지 알게 된 투자자들은 너도 나도 자기 돈을 뜯길까 봐 아빠를 찾아와서 멱살을 잡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했어요.
물론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돌려줘야 할 법은 없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었던 아빠는 투자자들에게 빚을 내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바람에 회사 직원들의 임금 처리가 늦어지고 직원들은 회사가 이대로 망해버릴 거라는 불안함을 지울 수가 없어서 난리가 났죠. 정말 사람이 망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잘못 박힌 돌 하나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이었죠. 결국 아버지의 회사는 부도 처리가 나게 되었고 저희 집은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된 것도 모자라 가지고 있던 것들까지 전부 처분을 하게 되었어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며 주식이며 오죽하면 집에 있던 금들과 명품들까지 전부 처분을 했어요. 집안이 거덜났다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지요. 가진 모든 걸 내려놓게 되었으니 정말 집도 절도 없다는 말처럼 저희 친정 부모님은 노숙자 신세가 되었고 저는 그런 부모님이 너무나도 안쓰러웠습니다. 저와 남편이 살고 있는 집에 부모님을 모셨으면 하는 바람을 살짝 비췄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버럭하더라고요. 뭐라고? 집안에 도움 하나 줄 수 없는 사돈을 왜 우리 아들 집에 모시고 살겠다는 거야? 지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을 잘 이겨내야지만 우리 아들이 지혜비 회사에 한 자리 단단히 차지할 수 있다는 걸 몰라서 하는 소리야? 어차피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지금 시아버지 회사에서 딱히 하고 있는 일도 없는데 뭐가 중요하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부모님인데 집도 없이 전전긍긍하시는 모습을 제가 어떻게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네 욕심이다 이 말 아니야. 우리 아들이 왜 지혜비 회사에서 하는 일이 없어? 회사도 그만두고 열심히 눈에 들어가려고 매진하고 있는데. 저는 완전히 처음 듣는 소리여서 어안이 다 벙벙할 정도였어요.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둬요? 아니, 오늘도 출근한다고 제 시간에 나갔는데 그러면 아버님 회사에 취직이라도 했다는 말이에요? 네 시아버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니? 큰아들한테 뒤통수 맞고 경기를 했으면 더 했지. 사람이 그렇게 칼 같은지 몰라 정말. 아휴, 큰아들이 지방으로 유배를 가 있는 사이에 우리 아들이 굳건하게 자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 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회사까지 그만두고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저만 모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이가 뭘 하고 있는 건데요?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여기서 성과만 잘 내면 지혜비 회사에 한 자리 차지하는 건 우습지. 너는 근데 집에서 놀고 먹는 애가 어쩜 그리 남편 하는 일에 관심이 하나도 없니? 아무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제가 독심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평생 회사만 다니던 사람이 무슨 사업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그렇고 사업에 이렇게 잘못 손댔다가 어떻게 됐는지 뻔히 봤으면서 한마디 말도 없이.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니? 허점 하나 없이 키웠다 내가. 결코 그들처럼 실패할 일 없으니까 너는 그냥 조용히 하고 내조나 단단히 하란 말이야. 가뜩이나 집안이 시끄러워 죽겠는데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네.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해줘야 하니? 저에게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다면서 탐탁치 않다는 말을 수시로 내뱉으며 질책을 해대는 시어머니를 보니 더욱 기가 죽어버렸죠. 하지만 남편에게도 원망이 살짝 들긴 했어요. 매일같이 정장을 입고 출근한다고 나간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웬 말입니까? 게다가 한 이불 덮고 자는 사람이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서운했어요. 그러면서도 걱정거리가 하나 더 얹어진 사람처럼 속이 많이 시끄러웠죠. 시어머니에게도 말을 했다시피 아빠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그렇고 사업을 하다가 모든 걸 다 잃고 거지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남편까지 사업을 하다가 잘못된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지경이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하루 종일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때마침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말을 했죠. 당신 어머님께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한다고 움직이고 있는 거야? 나한테 회사 그만두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어떡해? 거기다가 주변에 전부 사업이 잘못돼서 망하고 있는 마당에 걱정돼서 하루 종일 손에 잡히는 일이 없더라. 당신이 손에 잡고 있을 일이 집안일 말고 뭐가 있어? 아이, 그리고 걱정하지도 마. 보장된 사업이고 절대로 망할 일 없으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소문내서 일 그르치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내가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리저리 떠들어서 뭐해? 어떤 사업인지 말이나 해줘. 나도 알고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어차피 들어도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나저나 지금 장인 장모가 친척집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 내가 사업만 성공하면 큰 돈 벌 수 있는 거 알지? 그 돈 벌어서 집이라도 한 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남편이 든든하게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집 한 채 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하니 고마운 마음이 앞서 들었습니다. 전 그만큼 남편을 믿었고 또 평생을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결심을 했죠. 그렇게 4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는 동안 저희 부모님께서는 친척집에서 내어준 단칸방 하나에 몸을 누이며 지내고 계셨어요. 저는 멀쩡한 대형 평수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으면서도 부모님을 저희 집에 모실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가혹하다고까지 느껴졌죠. 시어머니가 눈에 불을 켜고 저희 집을 찾아와서 혹시라도 저희 부모님이 얹혀 살고 계실까봐 감시를 해대는데 제가 감히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었을까요? 시어머니가 너무 인정사정 없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지만 가운데서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사업한답시고 신이 난 남편이 좀 더 얄미웠어요. 남편은 사업 일정으로 바쁘다면서 백수나 다름없는 주제에 허구한 날 밖에 나가서 술도 마시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며 나가기 바빴어요. 저는 부모님 걱정에 빈집까지 지키면서 시어머니의 잔소리까지 듣느라 하루가 무섭게 살이 쭉쭉 빠지고 있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며 언젠간 다시 부모님께서 일어서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지냈는데 아주 큰 뒤통수를 하나 맞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았던 고등학교 시절에 꽤 친하게 지냈었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었기 때문에 학교를 사립으로 쭉 연계해서 다녔었어요. 고등학교도 당연히 연계된 재단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동창들이 전부 사업하는 집안의 자제들이기도 했지요. 뜬금없이 전화가 걸려 하길래 혹시 동창회 같은 게 있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더라고요. 얘, 너네 남편 이름이 뭐더라? 내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알려줘봐. 다짜고짜 연락해서 이름부터 물어봐서 미안한데 급하거든. 응? 우리 남편 이름이 문민수야. 갑자기 우리 남편 이름은 왜 물어보는 건데? 우리 민수 씨한테 어디서 뭔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지? 문민수 맞지? 그래, 어쩐지. 내가 사진 하나 보내줄 테니까 남편 얼굴 맞는지 확인 한번 해줄래? 친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저도 덩달아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이름에 사진까지 확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불안함이 급습했죠. 동창이 메시지로 사진을 보내주었고 거기에는 저희 남편의 증명사진이 떡하니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어디서 구한 거야? 우리 남편 증명사진 맞아. 나한테도 한 장 있거든. 무슨 일인지 말해주면 안 돼?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원. 네 남편 맞지? 내가 너 결혼식장에도 갔었잖아. 얼굴이 딱 낯이 익는데 이름까지 기억이 나는 거 아니겠어?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과 두려움이 저를 감싸고 있었죠.
이런 말 하는 거 실례인 건 아는데 너 혹시 이혼했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잘 살고 있어. 오늘도 우리 남편 출근할 때 배웅까지 해줬는데 이혼은 무슨 이혼. 무슨 일인데 그래. 이런 파렴치한 인간 같으니라고. 이혼을 한 것도 아니면서 감히. 아니 내 동생이 지난주에 선을 봤는데 글쎄 문민수 씨가 떡하니 나왔지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여동생이 선을 보러 나갔는데 우리 남편이 그 자리에 왜 나와 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런데 내가 알아보니까 네 남편 지금 선자리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인 거 알아? 매 주말마다 선을 보러 다니고 있더라고. 도대체 너는 남편이 주말마다 선을 보러 다닌 것도 모르고 뭘 하면서 사는 거야? 이 새끼 근데 생각할수록 미친놈이네. 이혼을 한 것도 아니면서 선을 보러 다녀? 저는 친구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주말마다 모임이 있다. 친구들이랑 운동하러 간다고 나가더니 그게 알고 보니 선자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선시장에서도 유명 인사라고 하니까 손이 덜덜 떨렸죠. 너네 이혼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나 그런 거야? 아니면 이혼 소송 중이야? 아침에 배웅해줬다는 걸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내가 내 동생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너한테 바로 전화한 거야. 저는 충격에 머리가 점점 멍해지는 기분이 느껴졌고 그 길로 바로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글쎄 출근을 한다고 나갔던 남편이 시댁에서 시부모와 함께 떡하니 다과를 먹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댁에 발을 디디자 남편이 놀란 눈을 하고서는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아니 집에서 집안일을 해도 모자랄 판에 여기까지는 왜 찾아온 거야? 적어도 우리 집에 올 거면 나한테 물어보고 와야지. 시어머니도 저를 슬쩍 흘겨보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으로 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며 얼굴 표정이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분노감까지 참을 수 없이 치밀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죠. 제가 표독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으니 시모는 당황해서 왜 저러냐고 핀잔을 주었고 남편은 입술을 꽉 깨물고는 화를 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야 하는데 지가 나서서 먼저 화를 내려고 하니까 저도 이판사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며느라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말로 해야 하지. 그렇게 눈물만 뚝뚝 흘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잖니. 사돈댁 일 때문에 그러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좀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지 찾아보고 있단다. 뭘 도와줘요? 도와주긴. 우리도 지금 이것저것 일 벌려놓은 게 얼만데. 너는 여기까지 찾아와서 눈물만 그렇게 흘리고 있을 거야? 재수없게. 아니 며느리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재수가 없다니. 애가 얼마나 속상하면 여기까지 찾아와서 저렇게 울고만 있겠어. 이야기 좀 들어보자. 혹시 사돈댁에 또 한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냐? 어디가 아프시거나 그런 거니? 시아버지가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면서 걱정을 해주시자 저는 더욱 참을 수 없어서 모든 걸 말로 뱉어버리고 말았어요. 주말마다 남편이 선을 보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선시장에서도 엄청나게 유명한 인사라고 하던데요. 지난주에 선을 본 여자가 하필이면 제 고등학교 동창의 여동생이더라고요. 제가 전화 받고 얼마나 어이가 없고 놀랐는지 아세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와서 뻔뻔하게 웃으면서 다가를 먹어? 유부남이 다른 여자랑 선을 보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시아버지가 놀래서 눈을 크게 뜨고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남편은 당황해하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더라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저에게 혀를 끌끌 차면서 뻔뻔하게 말을 이어나갔어요. 아니 모차 쪽 집안도 다 망한 마당에 뭐하러 붙잡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 오히려 우리 집안에 필 붙었으면 필 붙었지. 서로 집안에 보탬이 되고 도와주자고 결혼시킨 건데
집안이 망해버려서 별 볼 것도 없어졌잖아.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기라도 해? 제가 입을 떡 벌리고 있는데 남편이 쐐기를 박더라고요. 아이, 내가 미쳤다고 썩어빠진 동아줄을 잡고 있게 생겼냐? 너네 집 망해서 친척집 단칸방에 겨우 발 뻗고 잔다며. 완전 힘들게 말이야. 너도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놀고 먹을 생각 말고 취직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가 돈을 벌어야 니네 집 빚도 갚을 거 아니야. 너 이제 소녀 가장이야. 너도 네 갈 길 가.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이라도 하고 이력서라도 쓰고 하라고. 우리가 부부 사이지 남이야? 결혼까지 했는데 우리 집 도와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나보고 내 갈 길 찾아서 살으라는 게 남편 입에서 나을 소리냐고. 뭐라고? 내가 뭐하러 다 망해버린 니네 집구석을 챙기고 앉아있냐 이거야. 너네 집 빚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너는 모르지? 맨날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는 여자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네가 사업이니 경영이니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말해도 모르겠지. 그 빚 말이야.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아. 그런데 내가 미쳤다고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니? 남편이 저를 잔뜩 비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도무지 반박할 만한 말이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집이 망한 것도 사실이고 제가 회사 운영이나 빚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모르는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부 사이에 처가가 힘들어졌는데 도움을 줄 생각 하나 없이 자기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남편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저희 부모님이 말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도 어딘가에 빌붙으면서라도 살 수 있는 게 전부 돈이 있었을 때 당시에 베풀고 살았던 덕분이에요. 못 사는 친척집에도 도움을 많이 줬었고 그 덕에 보답을 하고 싶다는 친척분들이 방 한 칸 내어주셔서 살고 있는 거였고요. 정말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인데 집안이 망했다고 남편에게 저딴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부인이 있는 유부남이면서 주말에 선자리를 꼬박꼬박 나가는 파렴치한 인간에게요. 제가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말 잘했네. 우리 아들 이제 탄탄대로야. 사업도 성공했고 말이야. 능력도 제대로 인정받았다고. 이제 사장님인데 너같이 쥐뿔도 없는 게 어울리기나 하니? 그러지 말고 위자료 조금 챙겨줄 테니까 이혼해라. 그래, 나도 내 등에 날개를 달아줄 다른 여자가 필요하니까 너는 좋게 말할 때 이혼 도장 찍어.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으면 내가 챙겨준다고 할 때 이혼해 줘라. 그 말에 정말 오열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던 시아버지가 저에게 손짓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지금 머리도 너무 아프고 할 말도 없으니까 이만 나가보는 게 좋겠구나.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자. 속 시끄러워서 원. 그렇게 축객령이 내려지고 저는 갈 곳이 없으니 남편과 살고 있는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날부터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퀵으로 저에게 봉투가 하나 도착했고 그 속에는 협의 이혼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위자료는 고작 5천만 원 주겠다면서 그 돈이라도 받고 싶으면 지금 당장 도장을 찍으라고 저에게 협박이 섞인 말을 하더라고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제게는 상당히 큰 돈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받고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지요. 저는 통장에 찍힌 5천만 원을 들고 엉엉 울면서 부모님을 찾아갔고 부모님께서는 말없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속도 말이 아니셨겠죠. 정말 제가 큰 불효를 저지른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부모님이랑 그 돈을 들고 월세로 살만한 집을 찾아서 방 2칸짜리 반지하나 다름없는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딱 보증금만큼 돈을 구할 수가 있었으니 다행이었죠. 거기다가 다세대 주택이 산동네에 있었기에 더욱 저렴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온 가족이 우울해하면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해서
아버지는 막노동을, 엄마는 남의 집 가사 도우미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동네에 있는 카페에 취직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정말 기적적으로 저희 가족을 돕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군지 짐작이나 가시나요?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죠.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희가 살고 있는 산동네 반지하까지 찾아와서는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재산을 저희 가족에게 주겠다고 말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업을 일으켜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저희 가족에게 왜 이러나 싶어서 이해가 가질 않았는데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납득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시댁에 찾아가서 엉엉 운 날 시아버지는 제가 돌아가고 난 뒤 남편과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이후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전 남편을 빈털터리 상태로 만들어서 쫓아냈다고 하시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속은 다 시원하더군요.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이혼까지 하시고 저희 집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전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아주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네 남편이 나 몰래 하고 있던 사업이 바로 사돈 어른이 준비하시던 그 사업이었더라고. 언제더라? 사돈 댁에서 가족 식사를 하던 날 서재 앞에서 사돈 어른의 통화를 엿듣고 녹음을 해왔다고 하더군. 사돈이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는 동안 우리 둘째가 얼레벌떡 선수를 쳤다고 하더구나. 혹시라도 들킬까봐 남의 명의를 빌려서 컴퍼니라는 자명회사를 차렸고 사돈 댁의 아이들을 도용해서 사업을 벌렸다는데 그게 잘 되었더군. 시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을 인정했고 사업이 성공했고 장남보다 차남이 더 똑똑하다는 걸 일찌감치 알고 있었기에 회사를 맡기려고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찾아간 그날 모든 진실을 알게 되고 한없이 분노를 하게 되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전 남편이랑 이전 시무가 짜고서 아이템을 훔쳐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것, 선자리를 돌면서 재혼할 자리를 미리 알아본 것, 이전 시무가 그동안 아주버님을 엄청나게 구박했었다는 것, 아주버님이 빠르게 결과를 내지 못하면 배다른 동생에게 자리를 뺏길까봐 무리했던 것까지 전부 다 알게 되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전 남편을 구슬러서 사업권을 빼앗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회사에 좋은 자리를 주겠다고 꼬시면서 가지고 있던 컴퍼니를 회사에 귀속시키라 하신 것이지요. 순진하게도 전 남편은 시아버지의 감언이설에 속아 컴퍼니를 시부 회사에 귀속시켰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으로 사업권이 넘어오자 시아버지는 칼같이 이혼을 했고 가족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우리의 복수를 해준 것도 모자라서 본인의 재산까지 우리를 주시겠다고 말을 하시니 저희는 몸둘 바를 몰랐지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지 못한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재산을 어떻게 읽어낸 건지 저도 뻔히 아는데 어찌 그 돈을 받겠습니까? 사돈께서 이 돈을 받아주지 않으시다면 저는 평생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시아버지와 아빠가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고 서로 고집만 부리고 있자 결국 제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전 그 돈을 받겠다고 말을 했고 시아버지는 그와 더불어 동남아 사업권까지 저희 아버지께로 넘겨주시겠다고 말을 하셨어요. 전 남편이 벌려놓은 우리 아빠의 사업, 그걸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시라고 머리를 조아리셨지요. 이미 컴퍼니까지 분리를 시켜둔 상황입니다. 명의 이전 서류까지 가지고 왔으니 여기 서명란에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빠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그 서류에 사인을 했고 우리 집안은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자금으로 투자 자금 자체는 이미 빵빵했고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던 회사였으니 아빠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덧붙여지면서 보강이 됐고 안정세를 찾게 되었지요. 그 덕에 아빠는 점점 돈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1년이 더 지나고 나서 다시 예전의 재력을 찾게 되었고 시아버지가 주었던 전 재산의 일부를 갚으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받지 않겠다고 끝까지 거절을 하셨죠.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들어오는 돈만 해도 이미 충분합니다.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셔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몇 년 만에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아니, 그 회사를 설립한 건 안 돼. 난 왜 빈털터리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거야? 양심이 있으면 내 회사는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아이디어 자체가 우리 아빠 건데 그게 왜 당신 회사라고 우기는 거야? 혐치도 없지. 너는 도둑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나랑 엄마가 집에서 쫓겨나고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아? 우리 엄마 이혼당하고 얼마나 불쌍하게 살고 있는지 아냐고. 나도 회사까지 그만둔 마당에 재취직도 안 되고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해 줄 생각도 없이 형을 회사로 다시 불러들였다고. 시아버지가 일부러 아주버님을 회사로 다시 불러들인 건 전 남편과 이전 시모 속을 뒤집어 놓기 위함이었으나 그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시 돈이 생겼으니 전 남편에게 아주 떵떵거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위자료로 줬던 5천만 원이라도 돌려주면 안 돼? 그거만 주면 나랑 엄마 숨통이라도 조금 튈 것 같은데 말이야. 아니, 너랑 나랑 이미 이혼을 한 마당에 내가 너한테 위자료를 왜 돌려주니? 그러길래 사람이 곱게 마음을 먹고 살았어야지. 너 좋다는 여자 많다며, 능력 있다며, 사업가라서 줄줄이 여자가 들러붙는다고 안 했니? 이제 와서 이게 무슨 거짓골이람? 아니, 너는 전 남편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는데 안면물 써는 건 좀 그렇지. 정이요? 정은 개뿔.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내가 미쳤다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겠어요? 너도 네 갈 길 가. 막노동을 하든 아줌마는 남의 집 가사도우미를 하든. 그랬더니 둘 다 기가 차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길래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꼴에 경찰은 또 무서운지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찾아온 이야기를 시아버지에게 고스란히 들려주었더니 시아버지가 아주 잘했다면서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내가 살가운 딸 자식이 없어서 심심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내가 딸처럼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사돈? 이 철없는 자식을 그리 이뻐해 주신다고 하니 저야 감사하지요. 가족으로 한 번 이어졌던 인연인데 뭐 어렵겠습니까? 두 아버지의 의기투합으로 전 졸지에 아버지만 둘이 된 여자가 되었습니다. 내쳐진 전 남편의 자리를 제가 차지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하하호호 두 가족이 이상하다면 이상한 교류를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어색했던 아주버님과도 오빠 동생하며 잘 지내고 있고요. 여전히 한 달에 한두 번씩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서로 사업 교류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불순분자가 떨어져 나가서 더욱 화목한 가족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웃는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길 바랄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할 거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웃는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